어머니 유재경 씨가 3일째 연락이 안 된다고 실종 신고를 하러 찾아왔어요. 근데 거기에 장혁준이 형도 7시에 친구하고 전화 통화하고 끊어졌어요. 13일 나가서 형하고 같이 맥주 먹었어요. 네네. 13일 이후로 형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새끼만 봤다는 얘기 아니야. 형도 이거 봐라. 용현동, 인천 용현동 모자 살인 사건입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네. 2014년 8월 16일입니다. 오후 5시 20분에 인천 남부경찰서 지구대로 한 남성이 찾아옵니다. 29살 장혁수. 장혁수는 58세인 어머니 유재경 씨가 3일째 연락이 안 된다고 실종 신고를 하러 찾아왔어요. 그러면 실종 신고 내용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엄마는 5년 전에 아버지하고 사별을 하고 아직 결혼 안 한 위의 형인 32살의 장혁준하고 같이 살았대요. 같이 살고 있는데 13일을 찾아갔는데 엄마가 안 계셨대요. 그리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그리고 천반위에 형이 열쇠가 있고 형도 연락 안 되고, 그래서 실종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실종 수사 받고 인천 남부경찰서에서 실종 수사팀이 사건을 접수받아 갖고 시작됩니다. 네. 사건이. 실종 수사팀은 일단은 실종된 어머니 집에 찾아가요. 그냥 어머니 집에 갔어요. 근데 어머니 집에 가방에 유재경 씨 핸드폰, 그다음에 신용카드, 신분증, 이게 다 들어있는 가방이 있는 거예요. 아니 카드라도 가지고 나가야 될 거 네네. 아니에요. 카드도 핸드폰도 그렇고, 핸드폰 안 갖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같이 사는 형 핸드폰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실종 수사팀 보기에 이거 봐라,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냄새가 훅 나오는데 락스 냄새 있잖아요. 네. 락스 냄새가 숨을 턱 막히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별나게 하는 락스 청소하는 집이라지만 눈이 따가울 정도로 눈을 못 떴대요. 네. 완전히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나면 3일 이전에 그러면 청소를 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럼 그 이 락스가 여태까지 남아 있다는 게, 그럼 얼마나 썼다는 얘기예요. 실종 수사팀이 현장을 갔다 온 다음에 보고를 합니다. 회의를 해요. 일단은 연락이 안 되는데 핸드폰이 다 집에서 발견된 거, 그리고 이 락스 냄새가 너무 심하다, 이거는 분명히 범죄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해갖고 이걸 인천 남부경찰서 강력 5팀으로 사건을 인계합니다. 네. 자, 인계를 해갖고 장혁수는 이제 조사를 해요. 실종 신고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장혁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13일 날 오전에 엄마 집에 갔대요. 네. 13일 날 엄마 집에 갔는데 엄마가 안 계시더래. 그래서 주변 편의점에서 과자하고 맥주를 사다가 먹었대요. 점심때 되더라가 안 오길래 계속 먹으면서 기다렸대요, 엄마를. 거기를 왜 갔냐 그러니까 엄마가 그 고추 말린다고 해갖고 큰 비닐을 사오라고 그랬어요. 비닐을 사러 비닐 겸사겸사 사갖고 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오후 5시에 형한테 문자가 오더래요. 바쁘냐 하고. 아니야, 바쁜 거고 엄마 집인데 엄마 어디 갔어? 글쎄 엄마 지인들하고 등산 간다고 그랬는데. 그래? 그럼 등산 같으면 올 때 됐는데 밤에. 그래서 계속 있었대요. 네. 있었는데 저녁 8시쯤에 형인 장혁준이가 들어오더래요. 네. 그래서 같이 맥주 나눠 마시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13일 날. 그리고 그 다음날 14일 날 형이 출근을 안 하고 있더래요. 그랬더니 1시쯤 됐는데 부산스럽게 왔다 갔다 그러더래요. 형 뭐해? 그랬더니 야, 너 알 거 없으니까 넌 니네 집이 나가. 그래서 퉁명스럽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방에서 큰 가방을 갖고 나오더래요. 네. 큰 가방을 갖고 들어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지가 혼자 들고 내려가더래요. 네. 보니까 차에다 싣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는 14일 날 엄마 집에서 잤대요. 엄마 올 때까지 얼굴 한번 보려고. 네. 그리고 아침에 됐는데 15일이 됐어요. 네.
15일이 됐는데 형이 들어오더니 발로 툭툭 차서 야, 너 집에 안 가? 너 이러는 거 엄마가 보면 얼마나 또 화내겠냐. 빨리 집에 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혁수는 오토바이를 타고 간 거예요. 장혁수가 배달을 해요. 택배 일을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밖에 없어요. 차가 없어요. 택배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를 갔대요. 근데 와이프하고 돈 문제 때문에 항상 이혼 얘기를 했대요. 와이프가 동갑인 내 강주영 이혼 얘기를 계속 했대요. 돈 네. 때문에. 네. 둘이 돈 때문에 이혼 얘기를 계속 하는 와중에도 엄마한테 전화를 해봤대요. 전화를 안 받더래요. 돈 때문에 얘기해도. 그래서 새벽에도 2시에도 엄마한테도 또 전화를 했대요. 근데 전화를 안 받다가 결국엔 전원이 꺼지더라는 거야. 13일 날 갔어요. 네. 그리고 13일 날 가고 14일 날 하고 15일 날 네. 이제 집에 왔어요. 네. 와서도 마누라하고 얘기하다가 와이프하고 얘기하다가 그날 넘어서 16일 날 새벽 2시에도 전화를 한 거예요. 신고가 16일 날 됐잖아요. 네. 16일 새벽 2시에도 전화를 안 받더니 전원이 꺼지더래요. 네. 네. 아, 엄마 내가 맨날 돈 달라고 하니까 일부러 전원 꼭 안 받는구나.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을 찾아갔대요. 엄마 집에. 네. 엄마 집에 찾아갔는데 가방에 뭐 신용카드, 신분증 그리고 핸드폰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화 안 받던 엄마 핸드폰, 신용카드 뭐 다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 또 형 차량 열쇠가 있더래요. 선반위에. 네. 차량 열쇠가.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실종 신고를. 그 딱 듣고 통화 목록에서 어머니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통화 목록에서 지인들 상대로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해요. 통신사를 하면서 네. 지인들 상대로 이제 이 집안의 내력을 봐야 되잖아요. 네. 얘가 이제 장혁수가 얘기하는 거 외에 집안의 내력을 왜 자꾸 얘가 돈을 달라는 건지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제3자의 그 보는 시점을 확인해야 되니까. 네. 그 등산을 했다면 핸드폰 통화 내역에 주고받은 어떤 통화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것도 없어요. 그 이제 장혁준이의 통화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근데 통화 내역에 없어진 건 8월 10일 신고는 16일 날 했고요. 네네. 8월 13일 날 엄마가 없어졌다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8월 13일 날 저녁 7시에 장혁준이 형도 7시에 친구하고 전화 통화하고 끊어졌어요. 그 외에 생활 반응이 없는 거예요. 형도. 근데 형한테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네. 근데 여자친구한테마저도 전화를 통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13일 7시 이후에 엄마하고 같이 없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형이 지금 그 13일 이후로 14일 출근도 안 하고 네. 연락 없는데 아니야. 그랬더니 자기는 모른대요. 이 13, 14, 15 지는 있었는데 네. 13일 이후로 형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럼 이 새끼만 봤다는 얘기 아니야, 형도. 그러네요. 예. 그 이제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엄마 유재경 씨의 통화 목록에 있는 지인들을 상대로 물어봤어요. 둘째 아들 장혁수하고 며느리 강주영이가 둘 사이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싸워야 된다는 말씀. 예. 싸우대기도 하고 돈도 많이 펑펑 쓰고 이런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채무가 있어갖고 원금은커녕 이자 갚기도 힘들다라는 소문을 들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7월 달에는 어떤 지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새끼가 5천만 원에서 1억 요구를 한다. 요번에 또 돈을 달라고 한다. 돈을 얼마나 달라고 했으면 현관문은 비밀번호를 바꿀 정도예요. 그 새끼 안 보려고 둘째를. 그랬더니 확인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돈 못 해주면 무슨 사단 날 것 같다. 만약에 사단 나면은 저 새끼가 나하고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겠다고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예, 주변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그 큰아들 차가 있잖아요. 차량키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장혁준의 차의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을 검색하면은 얘가 어디로 갔는지 네.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형사집 갔는데 전원이 다 뽑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 카드도 없어. 근데 실종 신고를 할 때 마지막 운전한 게 장혁수예요. 야, 이것도 이제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이제 장혁수가. 그래서
이 차량 번호로 해갖고요. 인천 지역의 톨게이트, 인천 전 지역의 톨게이트 빠져나가는 거, 그다음에 전국 톨게이트,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AVNI의 그 형의 차량 번호가 찍힌 거를 의뢰를 합니다. 딱 의뢰를 해서 나왔는데 8월 14일 날 오후 6시 53분에 군자 톨게이트를 지나요.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요. 강릉, 동해, 삼척, 울진, 봉화, 태백, 정선, 제천, 강원도, 경북, 충북까지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결국엔 군자 톨게이트에서 경유해서 들어온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형사들은요. 그게 있었잖아요. 차량을 확인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메모리 카드 없는 거고. 근데 네. 거기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었어요. 네. 그렇다면 뭐예요? 톨게이트 지나갈 때 통행권을 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그 통행권에 지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확인된 이 톨게이트를 형사들 다 뿌려가고 다 수거를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과학수사팀에다가 지문 의뢰를 한 거예요. 근데 감정 결과 8월 14일 날이잖아요. 그때가. 네. 14일 날 나가고 찍힌 건데 동해 톨게이트에 통행권에서 장혁수의 좌수무지가 나온 거예요. 좌수무지가. 뭐예요? 운전할 때 이렇게 통행권 네네. 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좌수무지가 나온 거예요. 좌수 엄지손가락 무지가 나온 거예요. 장혁수라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새끼는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8월 14일 날 엄마 집에 DB 잔 거예요. 네. 형이 그 큰 가방 갖고 나갈 때 그 내려다보고 잠잤다고 하는 그 시간에 얘 동해에 얘 지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야, 이 새끼는 거짓말하고 있구나 라는 게 판단이 되는 네. 거죠. 형사들은. 그죠? 네. 들어서도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딱 보자마자 야 이거는 그냥 사건이 아니라 살인 사건이고 여기다가 안매장한 거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형사들은. 네. 그 중심에는 장혁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제 초점이 들어간 거예요. 네. 더 장혁수한테 동의를 받아갖고 8월 20일 날 거짓말 탐지기를 태웠어요. 거짓말 탐지기 동의를 받아갖고 또 할 때 8월 14일 날 강원도에 간 적이 있느냐. 네. 그리고 엄마가 어디 계시는지 아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총 6개를 이제 질문했어요. 8월 14일 날 강원도 간 적이 있습니까? 지는 엄마 집에 DB에서 잤다고 하니까 안 갔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짓 반응 나온 거예요. 갔다는 얘기죠. 아. 그리고 엄마 어디 계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지가 묻는 데 알거든. 몰라요. 삑 거짓 반응 나온 거예요. 모두가 다 거짓 반응 나온 거예요. 6개의 질문이. 그래서 이걸로 해서 통행권 이거 그 지문 나온 건 얘한테 얘기를 안 했거든요. 왜? 나중에 히든카드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고 그 부분만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모든 걸 보니까 장혁수다. 얘가 범행을 한 거다. 그래서 8월 22일 날 00시 56분에 장혁수를 긴급 체포를 합니다. 그래서 야, 너 8월 14일 날 엄마 집에 잠잔 거 맞아? 맞아요. 그럼 오후에 형이 큰 가방 들고 가고. 예. 그럼 너는 분명히 있었다는 건데 강원도 간 사실 없지? 강원도 사실 없어요. 그때 이제 야 통행권 동해 톨게이트 지날 때 네 지문이 여기서 왜 나와? 이거 순간 당하는 거예요. 이 새끼가 이게 거짓말하고 있는데 너 강원도 톨게이트 갔잖아. 형 차 몰고. 한참 있다가 저 사실은요 14일 날 제가 수면제를 먹었어요. 수면제를 먹어갖고 집에서 회롱할 때 형이 아마 자수무지 내가 이거 엄지손가락 지문 찍어서 간 거예요. 이거 조작된 거예요. 나 운전 안 한 거예요. 형이 내 거 가지고 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형이 그랬어? 왜 큰 가방 아마 거기에 엄마를 넣어갖고 간 거 같아요. 형을 의심이 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긴급 체포해놓고 그 와이프 강주영을 불렀어요. 네. 그래갖고 긴급 체포한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면서 면회를 시키는데 왜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주영이도 공범이 이제 의심이 드니까 면회를 할 때 어떤 반응이 나온지를 보는 거죠. 형사들은 이렇게 강주영이는 지 남편을 보고 어떤 반응이 나올지 장혁수를 보고 면회를 시켰는데 얼굴을 둘이 똑바로 쳐다보더래요. 그러니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왜 그랬어?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여자가. 네. 아, 공범은 아닌가 보다. 마음이 착잡하더래요. 너무 막 그렇게 심하게 우니까. 그래서 좋게 해서 돌려보냈대요. 돌려보내고 이제 장혁수에 대해서 다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 새끼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는 거예요. 모르겠다. 난 말 안 하겠다. 근데 이게 언론에 이제 흘러간 거예요. 뭐 이제 신문사, 인터넷 뉴스에 막 이렇게 막 뜨면서 폐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심한 막 글 댓글이 올라오니까 위 지휘부에서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력 5팀에서는 언론 대응 하랴 지휘부에 보고하랴 그냥 막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새끼 유치장에 넣어놨는데 이것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유치장에 전화 온 거예요. 면회 요청을 했다고. 누가요? 그래서 누가요? 아, 우리 바쁘니까 다음에 하라. 우리 장혁수인 줄 알았죠. 네. 강력 5팀은 지금 대응하기 힘들다 바쁘다. 그랬더니만 장혁수가 아니라 같은 방에 있는 놈이 면회를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같은 방에 있는 놈이 왜 우리 5팀에 면회를 해요? 그래서 만나봐서 만났어요. 네. 같은 방에서 있으면서 장혁수랑 같은 방에 있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들어왔냐? 아니 나는 뭐 해서 절도해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얘기하는데 형씨는 어떻게 들어왔어요? 나 엄마하고 형을 죽였다. 그리고 이제 옷에 혈은 묻은 것도 없고 시체도 못 찾았다. 만약에 이거 알려지면 난 사형이다. 죽겠다. 막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입으로 다 풀어버렸네요. 자기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면회를 몰래 요청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그 인천청에서는 8월 23일 인천 남부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수사본부를 차립니다. 수사본부를 차리고 여기에 형사 60명이 동원돼요. 며느리인 강주영이는 시어머니를 미친이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시어머니 또한 유자경 씨한테 뭐 카네이션하고 어버이날 뭐 음료수 갖고 이런 싸구려 음료수 누가 먹냐고 집어 던지기도 했고요. 고부간의 갈등이 상당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친척 장례식장에 갔는데 시어머니 유자경 씨가 며느리 그 강주영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든 것도 있고. 그리고 누구는 강주영의 그 다이어리를 봤는데 다이어리에 죽이고 싶다. 내가 태어나 죽이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다. 죽었으면 좋겠다. 미치겠다. 이런 거를 많이 봤대요. 왜 이렇게 고부간의 갈등이 이게 났는지 거기에서도 이제 확인을 했어요. 이유가 있어야 죽인 이유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고부간의 갈등은 얘가 평소에 품행이 안 좋은 걸 엄마가 알아요. 알고 있어서 결혼을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결혼하지 마라. 혁수야, 쟤 안 돼. 결혼하지 마라.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우겼어요. 그러다가 5년 전에 남편이 죽으면서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며느리 역할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강주영이가. 그러니까 그때 와서 잘 살면 되지. 그래서 결혼 승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혁수는 택배를 하고 있어서 월 한 200만 원 받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엄청난 빚이 있어요. 그 빚에 원금은커녕 이자 갚기도 힘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2011년 6월 말부터 강원도에서 카지노를 뻔질나게 돌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차량도 7번이나 바꿔요. 전국 맛집이라는 데는 다 알아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매달 한 번씩. 한 번 갈 때마다 30에서 50만 원 쓰고 온대요. 가게 이제 도저히 가정 생활을 이룰 수 없을 정도의 그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대부업으로 해서 6,900만 원이라는 업체로부터 6,900만 원 빚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엄마가 결혼할 때 1원 상당의 그 빌라를 사줬어요. 1억 원. 예. 근데 그 빚 때문에 그 빌라를 팔아버렸어요.
엄마가 사준 빌라까지 팔았다. 예. 팔아버리고 그래도 사채업체한테 또 6,900만 원이라는 빚이 있는 거예요. 장혁수하고 강주영에 대해 핸드폰을 압수를 했어요. 그래서 포렌식을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강주영의 휴대폰에서 나온 거예요. 어떡하지? 오링이야. 시아주머니한테 부탁을 해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정에 대해 탕진하고 생활비조차도 도박에다 올인한 거예요. 그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강주영이는 지방 흡입, 명품 가방, 그리고 미용 시술 같이 아주 싸그리 남편은 200 버는데 이걸 다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면 누가 뭐래겠어요. 그렇게 빚져 있는데도 그걸 다 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 핸드폰을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여우고개의 비극이라는 편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여우고개의 비극이라는 게 가족 간의 다툼을 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그런 내용의 거거든요. 예. 그리고 핸드폰을 검색한 걸 보면은 부모 재산 명의 돌리는 법, 그리고 인감모를 떼서 증여서를 작성하는 방법, 사채 유기하는 방법, 이런 거에서 검색한 게 나온 거예요. 강주영이가 검색했다는 거. 강주영이 휴대폰으로.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자. 얘네 집에 대해서. 그래서 장혁수하고 강주영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압수수색을 하니까 범죄의 해부학, 프로파일러, 거짓말의 심리학, 그리고 연쇄살인범 파일, 이런 범죄 수사 관련 17건의 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 집에 PC, 컴퓨터 본체를 확인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그다음에 궁금한 이야기 Y, 이런 범죄하고 연관된 거에 수십 편이 그 다운받아서 본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주영한테 물어봤어요. 이상하네요. 강주영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자기 꿈이 프로파일러래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봤다는 거예요. 아니 도박하고 맛집 쳐돌아다니는 시간에 이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형사들이 볼 때는 이거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책을 사서 많은 노력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형사들은. 이거는 분명히 저 여자가 이걸 보고 사채, 죽이는 방법, 혈흔 이런 거 없애는 거에 대해서 많이 보고 한 거다. 충분히 이 여자도 공범에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참고인조사를 강주영을 불러요. 그러던 중에 CCTV 오는 팀에서 한 게 나온 게 있어요. 경북 봉화에서 이 차가 움직일 때 경북 봉화에서 강원 분천 터널까지 지나가는데 50분 걸린대요. 자가용으로. 네. 근데 동네 주민은 거긴 30분이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5시간 50분 만에 지나갔어요. 그럼 이 중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는 휴게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안매장한 장소다 아닐까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남부경찰서 형사 가용할 인원 가고 경북지방경찰청에 의뢰를 하고요. 관할 지구대에서 총 3,200명이 간 거예요. 혹시라도 찾을까 봐 거기를 그 구간을 가갖고 혹시라도 찾을까 봐 다 그냥 동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CCTV 팀에서는 결정적인 걸 확인을 해요. 강주영이가 집 근처 마트에서 락스하고 청테이프하고 끈을 구입하는 걸 확인된 거예요. 장혁수의 단독이 아니라 그 뒤에는 그 마누라인 강주영이가 공범이다. 확신이 들은 거예요. 이야. 자,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보니까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강주영이가. 그러니까 프로파일러 구성을 해요. 자, 범행일자로 추정되는 13일에서 14일 당신이 남편하고 전화통화가 총 7통화야. 7통화 중에 82분을 통화했어. 뭔 얘기를 했어요?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혼 얘기다. 이혼 얘기를 7통화 82분 동안 그렇게 그 이혼 얘기만 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강주영 씨 사실대로 얘기해봐요. 그랬더니 강주영이가 이제 거짓 자백을 하는 거예요.
거짓 자백을. 믿고 싶진 않은데 아무래도 남편이 시어머니하고 아주버니를 시아주버니를 해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프로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8월 14일 날 새벽 2시에 장육수가 자기한테 전화가 왔대요. 남편이. 네.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이제 가족은 너하고 나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했던. 예, 이제 가족은 너하고 나밖에 없어. 무섭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래서 거기에서 의심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강원도 간 건 어떻게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엄마를 매장한 데도 아는 걸 알 것 같다. 그 당신이 매장한 건데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강원도에 남편하고 얘기를 할 때 울진 중학교 분교 주변에 으슥했다. 아마 거기다 묻은 것 같다. 자주 캠핑 간 곳이니까 아마 남편이 간 것 같다. 당신은 안 갔냐 그랬더니 안 갔대. 다 알고 있네요. 네. 당신 안 갔냐 그랬더니 안 갔대. 자기 남편 혼자 간 거지 자기는 안 갔대. 그래서 이제 강주영 씨, 자 강주영 씨 핸드폰 통화내게요. 강원도에 이게 위치가 떠요. 근데 안 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거기에 거짓말 또 해요. 남편이 화해 여행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장한 데를 알 거 아니에요. 그때 화해한다고 같이 가는데 자기는 차에서 수면제를 먹고 잤대요. 그래서 유기장소를 갔어요. 8월 23일 날 네. 수사본부대 형사들이 유기장소에 가갖고 강원도 정선 신동읍의 근처에 있는 야산에서 한 달 넘게 매장되어 있었던 어머니 유자경 씨를 찾아냅니다. 이제 장혁수를 상대로 7번째 이제 조사를 해요. 피의자 신문 조사를. 여태까지 계속 아니요 부인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장혁수를 불러다가 야 혁수야, 네 마누라 강주영이가 다 불었어. 사실대로 얘기해 이제. 어? 강주영이 그러는데 형하고 엄마 네가 죽였다고 얘기했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차량 실험도 했었거든요. 둘이 운전한 게 아니라 둘이 탄 게 아니라 승차한 게 4명이 탄 몸무게다. 이게 확인된 거거든요. 그 자료까지 보여줬어요. 얘한테. 그리고 강주영이가 다 자백을 했다. 그랬더니 이 새끼가 뭐냐면 이건 경찰이 강압수사래요. 이거는 경찰이 강압수사를 해서 나온 거다. 강주영이도 우리 마누라도 당신네들이 강압수사에서 진술한 거지 아니라고 해요. 끝까지 잡아대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넌 이건 뭐야? 그러면서 자기 엄마 무덤 확인한 거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변명이 아닌 자백을 하는 거예요. 변명스러운 자백을. 뭐라고 하는 거야? 묻은 거는 맞다. 근데 형을 따라서 같이 따라간 것 뿐이지 묻은 건 아니다. 그런데 얘는 끝까지 와이프는 가담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 예, 끝까지 와이프는 아니다. 와이프는 그 자기가 지금 나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지 와이프는 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아내를 보호하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 이쯤에서 이제 강주영이를 이제 불러다가 그래서 강주영 불러다가 이제 피의자 신분 조사를 해요. 강주영이를. 그러면서 핸드폰 통화 내역에 죽이고 싶다 이런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마트에서 CCTV에서 네네. 산 거 보여주고 당신도 같이 죽이는데 공범한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데 자기는 아니다. 자기는 절대 아니다. 끝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알아서 한 거고 나는 모르고 강원도 그냥 화해여행 가자고 해서 간 것뿐이다. 거기서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좋아. 그러면은 당신 일단 11시가 됐으니까 귀가 조치해요. 그러면서 내일 오후 1시 반까지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일 오후 1시 반에 2차 피의자 신문조사 2차 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26일 날 오후 1시 반이 됐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망갔나? 강주영이 도망갔나? 확인했어요. 그래서 집에까지 갔어요. 초인종을 눌러요. 안 열어.
119 구급대에서 현관문을 따고 들어왔어요. 근데 주방 호수에 목매달아서 죽었어요. 강주영이가. 그런데 거기에 이제 유서에 뭐냐면은 나는 범행하고 관련이 없는데 형사들이 거짓 자백을 가혹 조사를 했다. 거짓 자백을 하기 위해서 가혹 조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장혁수한테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는 그냥 맹신이에요. 자기 와이프 말이면 그냥 맹신이야. 야, 장혁수 마누라 안 했어? 형하고 엄마하고 죽일 때 너 고민 많이 했지? 네 와이프는 뭐 했을 것 같아? 내연남 만나고 다녔어. 애인 남자가 있었어. 야, 그거 모르고 있었네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혁수가 이제 고개를 숙여요. 그러더니 다 말씀드릴게요. 결국엔 이걸로 해서 수원 남부경찰서에서는 장혁수는 살인, 사체유기, 훼손 등으로 해서 구속 송치를 했어요. 그리고 죽은 강주영이는 사망을 했잖아요. 범죄사실 인정되는데 이제 공소권이 없음으로 사건 송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1심 재판에서 장혁수 사형 내려졌어요. 야, 사형 떨어졌어요.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 정말로. 그랬는데 이 사형이라는 게요. 1심 재판 하잖아요. 그러면 피의자가 항소나 상고를 안 해도 상고심까지 가요. 이 재판이 올바른 건지. 대법원 상고심에서는요. 주도적인 범행 지시를 한 건 강주영이고 얘는 따랐을 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참작해서 무기징역으로 바뀝니다. 최종 판결은 무기징역 떨어졌어요. 저도 이거 보면서 이게 두뇌 싸움이다. 프로파일러까지 동원되고 했다면 이런 스토리는 사실 힘들지 않을까 해서 많이 고민하다 봤는데 와 가족도 돈 앞에서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좀 다루고 싶어서 이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예, 이게 인천 남부경찰서 형사들도 아마 그걸 보고 많은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 머릿속에 형의 머리 발견했을 그걸 떠오르는 형사들도 있을 거예요. 네. 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 어머니하고 형 네. 명복을 빌면서 이 사건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실종자 39살 강예슬 씨는 동생이 이제 실종 신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실종자 42살 하미숙 씨는 지인이 실종 신고를 했어요. 낚싯대를 메고 그다음에 김성수하고 라석재는 삽자루 들고 장갑 끼고 그리고 같이 내려간 거예요. 전화기 전화 안 받더라. 그거예요. 야, 이거 살인 사건하고 연관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가게 된다면 나 같은 사람 데리고 가요. 얼굴 모지방이 좀 심한 사람. 자, 2014년 4월 7일에요. 오후 3시에 광주 동부경찰서 112 종합상황실에 두 건의 공조 요청이 옵니다. 네. 첫 번째는 실종자 39살 강예슬 씨는 동생이 이제 실종 신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실종자 42살 하미숙 씨는 지인이 실종 신고를 했어요. 이 실종 신고해서 두 분이 동반으로 광주에 왔고 광주에 아는 동생인 36살 김성수를 만난다고 갔는데 연락이 없다. 그러면서 실종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강예슬 씨가 천안 쪽인데 네. 주소가 광주 동구 수기동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주소지를 좀 확인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달라. 그럼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서로 각자 다르게 두 명에 대해서 이제 왔는데 그 주소지를 이제 형사들이 갔어요. 네. 그 주소지에 갔는데 거기가 강예슬 씨의 주소지가 휴대폰 판매 대리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사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리점 사장이 나 여기 장사 오래 했는데 그 여성 이름 모른다.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몰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실종자 강예슬의 동생이 실종한 강예정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평상시에 어울려 다니던 미숙이 언니하고 남동생이라는 36살 김성수를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 그래서 김성수한테도 전화를 해서 마지막으로 당신 만나러 갔으니까 우리 언니 혹시 아냐? 그랬더니 아니 같이 30일 날 낚시하고 나와서 헤어졌는데 그 이후에 나도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 그래서 나도 계속 전화하는데 연락이 안 된다. 그게 일주일이 넘도록 그러니까 결국엔 신고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알아봐 달라고 해서 알았는데 이거 없어. 그래서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김성수를 만나러 왔대. 광주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형사들은 김성수한테 전화를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몰린 게 김성수를 만난 다음에 마지막에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김성수한테 전화를 해요. 그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혜정이 얘기한 것처럼 낚시를 하러 갔다가 자기 동생들 25살 나석재하고 박영길을 같이 가갖고 낚시를 하러 갔는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뭐 지인을 만난다고 해서 광주에 있는 첨단과학기술원에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준 게 마지막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사들이 전화 받고 자 그러면은 우리 저 김성수 씨가 우리 경찰서 와갖고 잠깐 참고인 조사 한번 하시죠. 그랬더니 김성수가 아 제가 사업이 바빠갖고 거기까지 못 간다. 자기 사업 근처로 오셔갖고 커피숍에서 만나면 그때 같이 갔던 동생들하고 같이 만나시죠. 그러는 거예요. 안 만난다는 건 아니네요. 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만날 장소를 약속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럼 형사들은 라석재, 박영길에 대해서 이제 이적상을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김성수하고 이 세 명에 대해서 전과 조회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김성수하고 라석재는 강도상의 전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 전과 다수가 있고. 야 이거 봐라 그런 거죠 형사들은. 박영길이는 사기 전과가 2개가 있어요. 완전 꼰들이네요. 야 이 새끼들 전과가 세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성수를 만난 게 이거 살인 아니야? 느낌이 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공조 요청을 했던 부산은 함익수신 부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혜서 씨는 천안이고 거기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실종자들에 대해서 금융거래 내역서 확인한 게 있냐? 확인한 게 있대. 그래서 그 보내줘라 해서 봤어요. 봤는데 김성수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혜슬로부터 돈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게 총 7천만 원이에요. 상당한데요, 금액이? 야, 요거 때문에 혹시 살인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심스러우니까 그 다음날 4월 7일 7시 45분 저녁 때 이제 김성수를 만나러 커피숍에 갔어요. 커피숍에 가니까 라석재하고 박영길이도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유 오래간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실종자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 이제 그 김성수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김성수가 그 관계는 2년 전에 대부 중개업을 했대요. 대부 중개업을 할 때 이 실종자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상담을 하면서 전화를 몇 번 했고 대출 받는데 많은 도움을 해서 대출을 결국엔 받았대요. 그래서 전화가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친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관계에서 이제 누나 했는데 같이 사업을 했대요. 나중에 강혜실 씨하고 광주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 그 부채가 7천만 원이 졌는데 이건 형편이 나아진 대로 차차 갚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듭을 졌대요. 그러면 마지막 날 3일째는 그 29일 행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29일 날 왔대요. 광주를. 광주를 실종자들이 29일 날 저녁 늦게 와서 광주에다 숙소를 잡아주고 이야기 간단하게 얘기하고 헤어졌대요. 그다음에 30일 날 저녁 7시에 만났대요. 7시에 만나서 그 정육식당에서 술하고 먹고
그다음에 낚시터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를 하러 갔다는데 그때 이제 형사들은 그런 거예요. 아니 김성수 씨 본인 혼자 가면 되는데 동생들 나석재하고 박영길이는 왜 데리고 왔어요? 네.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이 너무 바빠서 낚시하는 거 준비 좀 해달라고 애들한테 부탁했기 때문에 같이 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는 했어요. 정육식당에서 너무 늦은 시간에 해갖고 낚시를 못하고 다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되돌아오는 그 광주 이제 시내에 진입할 무렵에 자기 그 지인들을 만나야 되니까 여기 저 첨단과학기술원 앞에 내려달라고 그래서 거기다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낚시를 못한 게 너무 그 찜찜해서 야 우리 저 목포로 내려가자. 그래서 지들은 헤어지고 목포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전화기 전화를 안 받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형사들이 그랬어요. 우리 그러지 말고 그 밤이에요. 저녁 7시 47분에 만났잖아요. 네. 밤에 그러면 그 현장을 한번 같이 갑시다. 가서 이제 시간대별로 좀 확인 좀 해달라. 그래서 형사들하고 걔 차 앞에 가고 뒤따라 간 거예요. 뒤따라 갔는데 7시에 같이 태우고 가다가 강혜슬 씨가 배고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육식당에 들려서 그 술하고 고기하고 먹었는데 김성수는 운전을 하기 때문에 술을 안 먹고 동생 둘하고 하미숙 씨는 술하고 같이 반주 먹었는데 강혜슬은 술은 안 먹고 밥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시에 전남 곡성군 서곡리에 있는 방송저수지로 갔대요. 네. 그래서 방송저수지에 가갖고 실종자들은 차에 있고 그 남자 3명만 내려서 낚시할 장소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식당에서 너무 시간을 뺏겨갖고 후레쉬로 봐도 너무 어둡고 해서 낚시를 못하고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1시에 광주 초입 정도 왔는데 실종자들이 지인을 만나러 가야 된다고 첨단과학기술원 근처에 좀 자신을 내려달라. 그래서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니네들은 어디 갔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또 낚시를 하려고 목포로 바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강혜슬 씨나 하미숙 씨한테 전화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전화를 했는데 그 다음날 목포에서 점심 때 일어나갖고 낚시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올라오면서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 그때부터 그거예요. 강혜정 씨가 전화가 와서 또 전화도 또 해봤다. 근데 전화 안 받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좀 확인했잖아요. 걔들하고 밤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보내요. 근데 거기서 꼬치꼬치 물어볼 수 없잖아요. 네. 얘들이 유영희 선생인 것처럼 해버리면 전과가 세잖아요. 네. 얘네들 선수란 말이에요. 함부로 얘기하면은 안 되니까 이제 그 정도만 하고 그 다음 날 낮에 형사들하고 갔어요. 현장을. 형사들만 이제 오전에. 네. 형사들이 이제 방송저수지를 간 거예요. 간 이유가 뭐예요? 정확히 이제 유류품이 있는지 예를 들어 반항한 흔적이 있으면 뭐 잔디가 깎였다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보려고 간 거예요. 네네. 갔는데 보니까 경사가 급경사예요. 방송저수지가 경사가 완전히 이런 데를 한밤중에 와서 낚시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 네. 거기다가 여기가 초행이다. 낚시하는 사람들은 그 장소에 어떤 저수지든 다 가봐요. 네.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급경사고 낚시할 만한 장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낚시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유류품도 발견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형사들이 긴급 통신 수사를 했어요. 피해자들에 대해서. 위치 추적하려고 했는데 강혜슬 씨는 3월 30날 저녁 8시 50분 그리고 하미숙 씨는 4월 2일 날 네. 12시 19분에 전남 석곡리에서 위치가 떠요. 전남 석곡리하고 얘네들이 얘기했던 방송저수지나 첨단과학기술원하고 위치가 전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못 알고 얘기한 거 아닌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네네. 그럼 이 새끼가 거짓말한다는 얘기예요. 왜 거짓말이냐? 아니 여기 갔다가 그 첨단과학기술원 갔다가 최종적으로 거기가 끊긴 게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시간대가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강예슬은 8시 56분이에요. 그럼 8시 56분에 전화가 끊어졌다면 어디가 돼야 돼요?
30날 저녁 8시 56분이면 예. 방송 저수지나 정육식당에서 정육식당에서. 네. 있던가 했어야 네, 되는데 네, 네. 이 위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 새끼들이 범행 장소는 전남 석궁이라는 얘기를 이제 추측이 되는 거예요. 방송 저수지가 아니라. 네. 그러면 함의숙은 왜 그 이틀 뒤에 같은 장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살인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강혜서를 살인하고 핸드폰도 뺏었어. 네. 그래서 완전히 했는데 함의숙은 살인을 했는데 떨어뜨린 핸드폰을 발견을 못한 거야. 그래서 발견 못한 게 계속 있다 배터리 방전으로 끊어지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왜?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범행 장소가 사체 유기 장소가 아닐까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석궁리를 떴잖아요. 네. 피해자. 그러니까 석궁리 반경이 기지국에서 뭐가 있는지 봤어요. 낚시터가 있는지. 그랬더니 거기에는 반구정 낚시터가 있어요. 이 반구정 낚시터하고 얘네들이 지목한 방송 저수지하고는 거리가 3km예요. 아, 크게 멀진 않네요. 예. 차로 10분 거리. 그래서 자, 첫 번째 김성수를 만나러 갔어요. 그다음에 실종이 됐어. 그다음에 뭐예요? 위치가 전혀 다르게 진술을 했어요. 네. 채권 관계가 있어요. 거기다가 얘네들이 뭐예요? 전과가 세잖아요. 네. 야, 이거 살인 사건하고 연관이 있다. 그래갖고 동부경찰서에서는 이건 살인 사건하고 관련이 있다. 전담팀을 꾸려갖고 이제 수사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반구정 낚시터를 갔어요. 근데 대로변에서 들어가서 좌우측 그리고 반구정 전체를 싹 돌았는데 CCTV가 하나도 없어.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이 새끼들이 거짓말하는 걸 판단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형사들이 너무 좋은 걸 알아냈어요. 야간에 그 새끼 차를 따라서 방송 저수지를 갔었잖아요. 네. 그 새끼 차가 렌트차인 거야. 렌트카였어요? 예. 이야. 렌트차는 뭐예요? GPS가 있잖아. 차적조에서 렌트 회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 GPS에 30분 단위로 이제 위치가 확인되는 거야. 이 위치가 얘들이 얘기한 위치하고 전혀 다르게 반구정 이쪽으로 뜨는 거예요. 그리고 뜬 데가 다 확인이 됐어요. 그 수사 끝났네요. 예. 끝났는데 이거는 간접적인 증거밖에 안 돼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한 거죠. 네, 네. 그러려면은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생각이에요. 야, 그럼 씨발 차를 내부를 그 감식을 하면 네네. 뭐가 나올지 않을까? 혈흔이라든지. 예. 근데 김성수가 차 좀 봅시다. 하면 그 선수 새끼가 보여주겠어요? 네. 알게 모르게 이걸 어떻게 이제 해야 되나? 김성수는 모르게 해야 되니까 이 사실을 속사정을 렌트 사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서 사건도 대충 얘기해요. 얘가 용의자인데 수사에 도움 좀 줘라. 그랬더니 그 사장이 그래. 지금 초과분이 있는데 아직 지급을 안 하고 있다. 이걸로 한번 내가 한번 전화해 볼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김성수 씨, 초과분이 계속 발생하는데 납부를 안 하면 차 입고하세요. 그랬어요. 만약에 얘가 돈이 있으면 초과분 돈 내면 확인을 못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새끼가 그마저 그 돈도 없으니까 차를 입고를 한 거예요. 사장님 입고됐습니다. 형사들이 과학수사팀하고 가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리고 이제 아내를 감식을 했어요. 감식을 했는데 뒤 트렁크에 혈흔이 있어요. 그리고 보조 타이어에도 혈흔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채취를 합니다. 그게 타이어에 피가 그냥 선명하게 막 있는 게 아니라 희미하게 있는 거예요. 그 과학수사팀이 그걸 이제 뽑아낸 거예요. GPS도 이제 분석을 했어요. GPS를 분석하니까 방구정 낚시터에서 2시간 차량이 서 있었던 게 확인이 돼요. 그 다음에 광산구 본양동에 2시간. 그 다음에 서구 지평동의 24시 세차장에 4시간. 자, 이걸로 따져보면은 방구정 낚시터 2시간 살인 현장이 예.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광산구 본양동에 2시간 사체 유기한 장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평동 24시간 세차장 거기는 증거 인멸의 장소 세차를 싹 없앴다는 네. 얘기죠. 그렇게 판단되잖아요. 그죠? 예. 정확히 나오는데요. 정확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제 형사들도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한 번 부른 다음에 안 부르고 우리끼리 계속 수사하면 궁금해서라도 이렇게 찾아보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걸 방지해야 되잖아. 솔직한 예로. 네. 그러려면 한 번씩 가줘야 돼. 만나야 돼. 왜냐하면 전담팀 할 때 얘네들을 용의 선상에 올렸다는 얘기 하지 마라. 전담팀 이외에 다른 같은 동료 다른 형사들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절대 용의 선상에 올렸다고 하면 얘는 전과가 세기 때문에 알리바를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결국에는 다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절대 용의 선상에 올린 거 절대 알리지 마라. 보안을 철저히 지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모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기했던 방송 저수지 한번 가서 다시 낮에 한번 확인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고 여기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아 그래요? 맞지? 니네들이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라 니네들의 결정적인 단서가 우리는 필요하다. 네네네네. 매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형사들이 어리숙하게. 야 완전 연막 작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새끼는 기분이 좋으니까 아 우리 이쪽에서요 이쪽으로 갔어요. 네. 막 그러면서 이제 신나가고 아 참 진짜 김성수 씨 진짜 우리한테 많이 도움 좀 주십시오. 그 실종자가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막 하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 시간에 4월 10일 오후 2시에 걔네들을 혹시라도 방구정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유인을 한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갖고 혹시라도 보니까 그쪽 유인해놓고 2시에 우리는 범행 장소였던 방구정 낚시터에 가는 거예요. 네네네. 경찰들이. 네네. 경찰들이 방구정 낚시터에서 경찰 특공대 탐지견하고 그다음에 전담 수사팀 15명 그리고 방순대 한 150명이 현장에 그냥 깔아갖고 다 현장을 확인을 했어요. 유류품 있나 다 확인해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혈흔하고 모발에 묻어있는 피가 묻어있는 목장갑 2개를 발견했어요. 거기서. 와.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거하고 차량에서 발견 혈흔 채취한 거에서 동일 네네. 인물인지 확인 필요하죠. 실종자들하고 동일한 건지 DNA 감정을 보내요. 혹시라도 얘가 모를까 봐 그냥 한 개 그 형사들은 애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간 거고 그 사이에 방구정을 쑤신 거예요. 이 새끼들이 범행장에서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속이면서 이제 치밀하게 한 거예요. 이야. 네. 그리고 이제 영암 불암리 있잖아요. 네네. 2시간 있었던 유기했다고. 유괴했다고 추측되는. 거기가 영산강이 있는 거예요. 영산강이 흐르는데 여기에다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이제 수색을 했는데 거기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그 발견을 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되돌아왔는데 DNA도 실질적으로 이제 실종자가 인지 확인하려면 가족들에 대한 DNA가 시료 채취가 필요하잖아요. 네. 가족들한테 전화했더니 거기까지 못 갑니다 하는 가족은 그 관할서에다가 구강 채취해서 국가서로 보내달라고 해서 공조 요청을 했고 가족 한 분은 오신다고 그래서 광주 터미널에 형사들이 미리 가서 기다리다가 구강 채취 얼른 돌아가시라고 하고 그걸 국가서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 그것도 채취를 했죠. 그리고 이제 김성수한테는 또 이제 안개작전 피워야 되잖아요. 네. 이럴 때 김성수한테 그랬어요. 김성수 씨, 우리 당신 목포 갔다고 하니까 거기 목포 간 것 좀 확인 좀 합시다. 그럼 이제 이 형사들이 이제 어리숙하게 이제 같이 따라가요. 그럼 어디에서 숙박했어요? 숙박은 맞죠. 우리는 뭐 통화내에서 다 확인했는데 GPS도 다 확인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안 했죠. GPS 뭐 어떻게 저 새끼는 전혀 모르는 거야. 쟤네는 형사들이 내 말 한마디에 다 믿는 거야. 네네네네. 신나게 있는데 목포에 갔다가 목포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낚시를 못 하고 다시 되돌아왔다. 얘기하는데 형사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날 안면도도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충남 안면도요? 정말 GPS도 나오지도 않는 안면도를 갔다니까 기가 차죠. 네. 형사들은. 그래요? 그 내일은 저 안면도 가서 내가 아는 누나가 있는데 회 한 살에 소주 한잔 하시고 스트레스 한번 풀고 오시죠. 아주 거들먹거리는 거 이 새끼가. 꾼은 꾼이에요. 예. 그러니까 형사들이 속으로 지랄을 해라 이 새끼야.
속으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알았다고. 그날 밤에 8시에 이제 서로 헤어졌어요. 근데 그날 저녁 9시에 국과수에서 감정의뢰가 나왔어요. 그 혈흔이 다 실종자의 혈흔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차에 있던 거하고 목장갑의 혈흔이 실종자들의 혈흔인 거예요. 다음 날 이 새끼들 12시 2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긴급 체포 딱 해서 이제 스포트라이트 비추려고 했어요. 근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4월 11일 오전에 반구정의 그 잠수부들이 그 저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거, 네. 그 다음에 150명이 깔려서 탐지하는 거를 하면서 여기는 반구정 낚시터인데 실종자 여성들이 사망했을 가능성 때문에 경찰들이 수색을 하고 있다라는 방송이 터진 거예요. 보도가. 뉴스가 나가버린 거예요. 뉴스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얘기가 지금 방송저수지 쪽에 네네네. 얘기를 했는데 반구정 낚시터의 그 범행 장소를 지금 뒤지고 있는 게 막 영상이 나와버리니까 형사들은 이제 급해진 거예요. 야 이거 됐다. 솔직한 예로 네. 됐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만날 약속에 빨리 가고 기다리고 있어. 제발 방송 안 보고 오기를 고대를 한 거예요. 근데 딱 와서 기다리니까 오는 놈이 라석재하고 박영길이 들어와요. 형은 어디 갔어요? 형은 연락도 안 되고 그러는데요. 김성수는 방송을 본 거야. 그래서 김성수는 도망가고 라석재하고 박영길이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언론 통제까지 다 됐던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아니 얘기도 안 했는데 이게 어디서 샜는지 반구정까지 그냥 완전히 그냥 신랄하게 방송이 된 거예요 오전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하는 수 없이 라석재하고 박영길을 긴급 체포를 했어요. 살인 혐의로 너 긴급 체포한다고. 체포를 하니까 얘네들은 이제 방송도 안 받고 우리 얘기대로 뭐 목까지 가뒀는데 뭘 알아 얘네들이. 지들은 생각이야. 라석재는 또 강한 전과도 있잖아요. 아니 왜 우리를 그 체포를 해요? 내가 뭔 죄가 있다고? 아니, 가보면 알아. 아이 뭐 그러니까 얘네 둘을 수갑을 채워서 차량 2대에다 나눠 태웠어요. 예. 그러면서 야 현장 가자. 아 마음대로 하세요. 의자에도 삐딱하게 앉아 있고 알아봐야 뭘 한다고. 그럼 이제 현장 간다고 하면 얘네는 어디 간다고 생각하겠어요? 방송저수지 간다. 방송조시로 가는 줄 알고. 방송조시로 가야 되는데 어라? 방송조시가 아닌 거예요. 방구정 낚시터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네. 그때부터 눈빛이 이제 네. 막 흔들리는 거야. 흔들리는 거 보고 형사가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야, 니네 타고 다니는 GPS를 다 확인했어. 차량에서 피해자 혈흔도 발견됐고, 그 다음에 니네 그 범행에 사용한 장갑 우리가 수거했어. 딱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피해자들은 그 다 확인을 했고, 니네 범행 장소가 방구정 낚시터 아니야?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근데 방구정 낚시터가 아니야? 라고 형사가 물어봤을까요? 내가 모르고 물어보면 대답해요. 그거는 방구정 낚시터에서 왜 죽였어 이 새끼들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알고. 그러면서 라석재한테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죽였냐고 이 새끼야 똑바로 앉아. 이렇게 딱 이렇게 앉는 거예요. 아니 지가 죄졌으니까. 그럼 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죽였냐고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이게 아니 성수형이 자꾸 도와달라고 그래서 연길이하고 같이 했어요. 범행 자백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거 범행 자백을 했는데 사체 인양하는 현장을 간 거예요. 영산강. 영산강에 애를 자백하고 그 반구정 낚시터에서 범행 장소 확인하고 사체 유기한 장소로. 예, 유기한 장소로 갔어요. 유기한 장소로 가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급하게. 그래서 경찰특공대 잠수부, 그 다음에 과학수사팀, 그 다음에 민간 잠수부까지 동원을 그쪽으로 와라. 하고 이제 거기를 갔어요. 근데 라석재가 지목한 데는 영암군의 무영대교인데 다리 난간에서 이걸 들어다가 가방에 하나씩 시신 한 명을 이렇게 싸서 넣어서 가방 2개를 거기다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 위치가. 그래서 위치가 어디야? 그랬더니 거기 위치 집어줬어요. 그래서 거기를 잠수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영산강 깊이가 13m예요. 근데 뻘만 3m야. 그러니까 이 뻘을 하면은 올라와요. 네네네네. 올라오면은 안 보여요. 이렇게 뭐 그 일반인들 잠수하면 깨끗한 바다 보듯이 이게 아니에요. 이게 네. 바로 이 앞을 못 찾아요. 손으로 더듬더듬 거면서 가방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6시 일몰 될 때까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하자. 그래서 빨리 동원해서 3D 탐지선을 불러요. 아. 그 3D 탐지선을 해서 밑에 바닥에 가방하고 비슷한 데가 있으면 고기를 딱 집어주면 잠수부가 들어서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한 게 총 걸린 게 6시간 30분. 그날 저녁 6시 20분에 강혜수 씨가 시신이 담겨 있는 가방을 찾아요. 강혜수 씨가 시신이 담겨 있는 가방을 찾고 그 주변을 더 찾아서 저녁 7시에 하미숙 씨가 담겨 있는 시신을 또 추가로 찾은 거예요. 그래서 과학수사팀이 얘기했는데 범행 당시 입었던 옷 그대로 강혜수 씨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목에 졸린 흔적. 그리고 두 사람 다 후두부 정수리 부분으로 그 둔기에 의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인한 사망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석재하고 박영길이한테 왜 공범해서 죽인 동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네. 근데 라석재도 이 피해자분들을 알아요. 대출 중개업하면서 그때 그 이제 같이 라석재도 같이 일했대요. 그래서 강예슬을 알고 있는데 김성수가 하는 말이 야 7천만 원 내 빚 있잖아. 그 내려왔을 때 죽이면 그 7천만 원을 니네 그 휴대폰 대리점 하나 차려줄게. 죽이는데 좀 도와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알았습니다. 그 7천만 원에 같이 죽이자는 얘기에 바로 알았습니다 하고 동조를 한 거예요. 미친놈들이지. 조금만 언론이 좀 기다려줬으면 네. 새 새끼 딱 잡아서 스포트라이트 하고 그저 왜 인양하는 것도 보여주고 딱 이러면 되는데 왜 그걸 뭐가 급하다고 해갖고 김성수 새끼는 도망가게 만들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예, 미쳐버리는 거지 형사들은.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김성수를 추적해야 되잖아요. 통화 내역하고 위치 기지국 확인했어요. 마지막 통화를 딱 끄는 게 방송 이후야. 마지막 전원 끈 위치에 CCTV를 다 봤어요. 그걸 탐문도 하고 잠복도 하고 못 찾은 거야. 근데 이 통화 내역서에서 자주 통화하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자주 통하던 사람이 얘가 도주한 시점 이후에 공중전화로 전화 통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지인이에요. 예, 지인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그 시점에 얘가 장시간 그 도주를 하게 되면 돈도 없고 네네. 다 2차 범행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수배 전단 12,000장을 뿌리면서 공개 수배를 해버렸어요. 일찌감치. 그리고 그 지인들한테도 이 공개 수배됐다.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사안이다. 시신도 다 발견되는데 당신 아무리 지인이라도 이건 안 알려주면은 이건 잘못된 거다. 네네. 그랬더니 결국에는 통화 내용이 어떤 통화를 했고 그다음에 얘 생활 습관이 어떻고 취미가 어떻고 은신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가 어디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통화 내역의 위치, 마지막 위치 주변, 그 다음에 GPS에서 얘가 자주 갔던 데가 어디냐면 첨단, 수안, 신창, 신시가지 쪽이에요. 이쪽으로 해갖고 그 숙박업소하고 기동대 풀고 그 형사들도 풀고 그래갖고 막 이잡도 뒤진 거예요. 근데 얘의 취미가 뭐냐면 당구장이 어떤 당구장은 언제 개업했다, 언제 폐업을 했고 어떤 당구장은 개업한 지 얼마 안 되고 어떤 당구장은 몇 시에 열고 몇 시에 문 닫고 이걸 다 깨차고 있을 정도로 당구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지인이 아마 폐업된 당구장만 찾아도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당구장 PC방 다 돌려면서 그냥 폐업된 당구장만 물론 당구장 개업한 당구장도 보지만 후미진 당구장도 네네. 가지만 폐업된 당구장도 막 수시고 돌아다니는 네네. 거예요.
그리고 광주 5개 경찰서에도 공조 수사를 요청해서 그걸 그쪽 쪽으로 중점적으로 수사를 해달라. 네. 그래서 했는데 4월 16일 저녁 6시 20분에 광주 강산구 신창동 네. 폐업된 당구장에서 김성수를 잡았어요. 그래서 사건 전모를 이제 들어봤어요. 네. 2012년 그러니까 이게 15년도 일이니까 2012년도 2년 전에 라석제하고 같이 대출 중개업을 했대요. 네. 중개업을 하면서 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주면서 전화 통화도 자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나 하고 친해지게 된 거고. 네. 그러다가 이 중개업을 그만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놓고 김성수가 강혜섭 씨한테 누나 이거 대포차 매입해서 팔면은 최대 1,000만 원에서 못 벌어도 300~400원 번다. 그러니까 대추차 하는 거에 누나 같이 사업을 하자.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하면은 누나도 돈 벌고 그런다. 내가 대포차는 내가 다 알아서 확인할 테니까 그래서 끌어올 테니까 누나는 자금만 대면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혜설 씨도 라미수 씨하고 해서 광주에 내려와서 방을 잡고 동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강혜설 씨 이름으로 거기 광주에 등재가 돼 있었던 거죠. 예, 주소지가. 그래서 이제 사업을 했는데 몇 대의 그 대포차를 하면서 4,800만 원이 나갔어요. 근데 이제 대포차가 막 팔려야 이렇게 돈이 그렇죠. 들어오고 또 쌓이고 이해야 되는데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겨우겨우 팔았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거 그리고 뭐 운영비 네네네. 이런 거 하니까 돈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손해가 나버린. 손해가 나버린 거예요. 거기다 강혜수 씨 방 얻었잖아. 네. 방값에 생활비까지 이런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김성수는 결혼한 아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애 셋이 있어요. 가정이 있단 말이야. 그 가정 생활비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애 새끼 일하고 있으니 돈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강혜수 씨한테 사업자금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서 200, 어쩔 땐 300 이런 식으로 수시로 받은 거예요. 그게 7,0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해놓고 이제 서로가 이제 사업 접어버리고 서로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7,000만 원이 차일피일 미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빚의 독촉이 심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3월 24일 날 또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강혜수 씨한테. 그러니까 누나 그러지 말고 광주로 넘어와요. 그 저 돈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낚시하면서 스트레스도 한번 풀 겸 오세요. 그래서 강혜수 씨가 오게 된 거예요. 공범인 라석지하고 박영길이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야 이거 해서 하자.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 대리 좀 차려준다고 해서 같이 공범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범행 도구로 삽자루 2자루 사고 목장갑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30일 날 방구정 낚시터에 갔어요. 딱 내리면서 박영길은 낚싯대를 메고 그다음에 김성수하고 라석재는 삽자루 들고 장갑 끼고 그리고 같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삽자루 들고 딱 가면서 김성수가 눈치를 싹 준 거예요. 눈치를 주니까 라석재가 앞에 가는 강혜슬 씨의 머리를 삽자를 그냥 후려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혜슬 씨가 넘어지잖아요. 네. 그걸 보던 하미숙. 하미숙 씨가 허겁지겁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가니까 김성수가 그걸 보고 뒤쫓아갔어요. 뒤쫓아가서 하미숙 씨의 머리를 뒤에서 삽자루로 계속 때린 거예요. 수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자빠지니까 넘어지니까 허리 뒤로 올라타 갖고 목을 양손으로 쪼른 거예요. 그래서 살해를 해요. 재판은 1심에서 주본 김성수는 무기징역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라석재는 징역 30년 떨어졌어요. 그리고 박영길은 징역 25년 떨어졌고요. 근데 2심 항소심에서 김성수 무기징역 똑같아요. 라석재 징역 30년 떨어졌고요. 근데 박영길은 그 유족
합의한 점을 참작해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돼서 판결을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빚이 있다. 채권 채무 관계에 돈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얘가 뜬금없이 저녁에 보자고 한다든가 이럴 때는 여러분들도 한 의심하고 봐야 돼요. 네. 후미진 데 가면 안 되고 지방을 예를 들어 가야 되는데 안 받으면 안 받았지 그런 데 가지 마세요. 만약 여성 혼자분은 절대 안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가게 된다면 나 같은 사람 데리고 가요. 얼굴 모지방이 좀 심한 사람 이런 사람 데리고 가서 범죄 예방에 남자들을 데리고 가라는 얘기예요. 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이런 데 가지 말고 내 장소로 가자.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네. 그런 장소를 유인해 갖고 거기서 보게 해야 돼요. CCTV가 있는지도 보고 그다음에 그런 장소에서 만나야 돼요. 안 그러고 그러면은 행동이 평상시와 다르게 이 사람이 갚아야 될 채무가 있는 사람이 보자고 할 때는 한 번쯤은 의심하셔야 네. 돼요. 의심해야 됩니다. 예.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느 채권 채무 누구나 있잖아요. 그런 건 자세히 보셔야 돼요.